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관세전쟁이 대한민국이라는 장벽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관세전쟁 뒤에는 백악관이 숨겨온 충격적인 내부 문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고위관리가 내린 불법이민자 체포 지침. 이것이 밝혀졌는데요. 이 지침에 따라 300명 넘는 한국 기술자들이 조지아주에서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즉, 이번 사태는 미국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진짜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 기술자 체포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헤일입니다. 2025년 9월 11일 오후 3시 47분,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316명이 한꺼번에 연행되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모두 한국인이었죠. 수갑 소리가 메아리치고 울음소리가 터미널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20년간 백악관 출입기자로 일해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왜 하필 한국인만 골라서 잡는 거야? 동료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민국 요원들이 마치 사전에 준비된 명단을 보며 움직이는 듯 했거든요. 무작위 단속이라기엔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대부분 삼성, LG, 현대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들이었어요. 합법적 비자를 소지한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서류 미비라는 이유로 구금됐습니다. 이상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공항 밖에선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민국 측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사관 직원의 절규가 들렸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정식 비자 소지자입니다. 저는 즉석에서 워싱턴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지아에서 한국인 대량 구금 사건이 터졌어요. 단순 단속치곤 규모가 너무 크고 선별적입니다. 편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팩트만 확인해서 속보 내보내. 추가 취재는 나중에.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인들을 타겟으로 삼은 것 같았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할당량을 채우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이민국 대변인이 나와 해명했어요. 정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법을 위반한 자들을 체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한꺼번에 불법 체류자일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사건을 정리했어요. 시간, 장소, 인원수, 체포 과정의 체계성,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기자로서의 본능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튿날 아침, 백악관 브리핑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 질문을 준비했어요. 대변인이 연단에 올라서자마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어제 조지아에서 한국 기술자 300명이 구금된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제 질문에 대변인은 예상했던 듯 침착하게 답했어요. 정례적인 이민법 위반 단속입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법을 집행한 결과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만 300명이나 한꺼번에 체포됐나요? 우연치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변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질문자는 추측의 근거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만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리처드, 너무 깊이 파지 마. 그냥 단순한 단속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영사부 직원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구금자들이 합법적 비자 소지자였어요. 서류상 하자도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날 저녁,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술자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한다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SNS에는 샵 한국기술자 석방 해시태그가 트렌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요 언론들은 냉담했어요. CNN, MBC 모두 간단한 속보 정도로만 처리했습니다. 편집장들은 이민 단속은 일상적인 일이라며 추가 보도에 소극적이었어요. 저만 혼자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새로운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민국은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들과의 접촉도 제한됐어요. 변호사 접견마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동료 기자 톰이 제게 말했어요. 리처드, 증거가 없다면 진실은 묻히는 거야. 너도 알잖아. 이 바닥이 어떤 곳인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져봤어요. 과거 이민 단속 사례들, 통계 자료, 법적 근거. 뭔가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항의를 했지만 미국 측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듯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이렇게 답답한 적이 없었어요. 진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5년 9월 18일 오후 6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리처드 헤일 기자님이시죠? 남성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누구시죠?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전직 이민국 간부입니다. 오늘 밤 11시 링컨 메모리얼 뒤편 공원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고민했어요. 2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비밀 접촉은 처음이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갈 기회였어요. 밤 11시 워싱턴의 9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링컨 메모리얼 뒤편은 가로등이 희미해 어둠이 짙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헤일 기자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불러주세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조지아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으며 물었어요. 이게 뭐죠? 스티븐 밀러가 작성한 지침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3,000명씩 체포하라는 할당량이 있었습니다. 데일리 3,000쿼터라고 불렀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할당량이라니요? 봉투를 열어보니 몇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맨 위 페이지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Daily 3,000 Priority Targets Tech Workers. 기술자들이 우선 타겟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왜 한국인들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반도체, AI, 배터리 기술. 한국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밀러는 한국 기술자들을 제거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문서를 더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각 주별 체포 목표, 우선순위 국가 리스트, 심지어 언론 대응 매뉴얼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어요. 당신이 보도해야 합니다. 그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경제 보복이에요.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봤습니다. 공문서 양식, 공식 인장, 서명. 모든 게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서들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내부 코드와 참조 번호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가 설명했어요. 이민국 내부에서만 쓰는 분류 체계입니다. 위조는 불가능해요. 그러고는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그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이 문건이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집니다. 압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품에 꼭 안고 차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열쇠를 손에 넣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게 분명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 문서들을 다시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이걸 위조하기엔 너무 복잡했습니다.
제 기자로서의 직감이 말했어요. 이건 진짜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편집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서들을 가방에 넣고 긴장한 채로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리처드. 편집장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큰 특종이 있어요. 저는 문서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건의 진실이에요.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이 문서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진짜냐?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부 코드, 참조번호 모든 게 일치합니다. 위조는 불가능해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법무팀과 상의해보자.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오후 2시, 갑자기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변인실 부실장이었어요. 헤일 기자, 오늘 오후 브리핑에 참석 안 하시나요? 평소와 다른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브리핑룸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브리핑이 시작되자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유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브리핑 후 복도에서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헤일 기자,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그는 저를 한적한 방으로 이끌었어요. 당신이 무슨 자료를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무슨 뜻이죠?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 사안이야. 기사로 나오면 끝장이야. 당신 경력뿐만 아니라 신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협박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팩트만 보도할 뿐입니다. 진실을 숨기는 건 언론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 차가 계속 따라오는 걸 발견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차는 멀찍이 서 있었어요. 밤늦게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처드, 위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광고주들도 신경 쓰인다는 반응이야.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마이클, 우린 언론사예요. 진실을 보도하는 게 우리 임무 아닙니까? 알고 있어. 하지만 신중해야 해. 증거가 더 확실해야 기사를 낼 수 있어.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고민이 느껴졌어요.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압박 속에서 저는 고민했어요. 20년 기자 생활을 송두리째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었거든요. 동료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리처드, 너무 위험해. 백악관을 적으로 돌리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모두가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문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어요. 모든 내용이 명확했습니다. 데일리 3000쿼터, 한국 기술자 타겟팅, 체계적인 경제 보복. 이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기사 나갑니다. 압박이 두려워서 진실을 묻어둘 순 없어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함께 가자, 리처드. 끝까지 함께 가자. 2025년 9월 25일 오전 6시, 저희 신문 일면에 특종이 실렸습니다. 백악관 비밀 지침 폭로 매일 3,000명, 체포할 당량 존재. 제목만 봐도 파장이 예상됐어요? 저는 편집실에서 긴장한 채로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7시부터 전화가 빗발쳤어요. CNN, MBC, CBS 모든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헤일 기자님, 문서의 출처를 밝혀주세요. 하지만 저는 제보자를 보호해야 했어요. 확실한 정부 내부 소스입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어요. 악의적으로 조작된 가짜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문서의 진위를 증명할 추가 자료들을 확보해뒀거든요. 정오 무렵, 폭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민국 내부에서 두 번째 제보자가 나타난 거예요.
현직 간부가 익명으로 문서가 진짜라고 증언했습니다. 더 이상 백악관이 부인하기 어려워졌어요. 오후 2시 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성명을 발표했어요. 즉각적인 국정감사가 필요하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국회의 사당 앞에서 생중계를 진행했어요. 3,000명, 매일. 그 숫자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하며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국민의 73%가 정부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 지지율도 급락했어요. 진실의 힘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어요. 서울 시내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과하라, 한국인을 즉시 석방하라,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이틀 후인 9월 27일, 한국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국민담화를 예고한 거예요. 저는 워싱턴에서 한국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이 들었어요. 오후 8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매우 엄숙했어요. 국민 여러분, 오늘 중대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체계적인 반환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첫 마디부터 파격적이었어요. 워싱턴 정가에서도 긴급히 모니터링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즉시 중단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 자금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미국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3,500억 달러면 미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었거든요.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미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였습니다. 이 돈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 기술대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3,500억 불로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겠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압축했어요. 굴복이 아닌 반격이었습니다. 당당한 선언이었어요. 워싱턴에서는 급히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부, 재무부, 백악관이 모두 비상 상황에 돌입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거든요. 한국의 발표 직후 국제사회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먼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결정을 이해한다. 기술 폐권을 위한 부당한 압박은 중단되어야 한다. 유럽연합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도 예상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의 선택을 존중한다.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야 할 때다. 전통적인 한일 갈등을 넘어선 발언이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러시아도 한국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지한다며 동조했습니다. 미국이 고립되고 있었어요. 워싱턴 거리에서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밀러 해임하라, 한국에 사과하라, 플래카드가 곳곳에 보였어요.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우리가 왜 기술 파트너를 적으로 만드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시위 현장을 취재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대학생이 말했어요. 힘은 협박에서 오지 않는다. 정의와 기술에서 나온다. 20대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믿기 어려웠어요. 의회에서는 밀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지나쳤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오랜 동맹국이었는데 이를 적으로 돌린 건 명백한 실책이었습니다. 백악관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어요. 오해가 있었다. 재검토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 행동이 없으면 계획대로 진행한다며 단호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특별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진실이 드러나면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선택은 당연한 거예요. 한 달 후인 10월 말,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특별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자신감과 희망이 넘쳐났어요. 서울 시내는 건설 붐이었습니다. 곳곳에서 KTHub, AI 밸리, 바이오 클러스터, 건설이 한창이었어요. 3,500억 달러 투자 계획이 본격 시작된 거였습니다. 속도가 놀라웠어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난 경제부총리가 말했어요. 미국 돈으로 미국을 따라잡으려던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 돈으로 미국을 앞서가겠어요? 역설적이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모든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확대했어요. 해외에 있던 연구소들도 속속 한국으로 이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한강변에서 만난 시민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당당해졌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한 시민이 말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무시했지만 이제 우리가 더 강해질 거예요. 구금됐던 한국 기술자들은 모두 석방되어 돌아왔어요. 그들을 영웅으로 대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며 뿌듯해했어요. 역사의 산증인이 된 셈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당당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광경이었어요. 귀국길 비행기에서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목격했다. 세계 질서가 바뀌는 순간을. 이 한 줄로 시작되는 기사였어요. 한국의 선택이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서도 변화는 계속됐어요. 밀러는 결국 사임했고 새로운 이민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2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일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의 증인이자 기록자였습니다. 언론의 진정한 역할을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